한글은 인류 두뇌 발달의 핵심 열쇠입니다. 기술 혁신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MIT 신경과학부장은 기밀 연구 결과를 확인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는 600년 전에 이미 현대 뇌과학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뇌과학 분야의 천재, 클라라 리 박사가 연간 3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탠퍼드 정교수직과 마이크로소프트의 500만 달러 연구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경악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경력과 가족까지 망치게 될 거예요. 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 당장 가야만 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리입니다. 얼마 전까지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언어학과 정교수였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저의 선택을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과 연봉을 모두 버리고 한국으로 떠난다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보스턴 외곽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물리교사였고 어머니는 지역 도서관 사서였어요. 그분들의 꿈은 제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것이었고 저는 16살에 그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언어학과 신경과학을 공부했고 24세 박사 학위를 30의 스탠퍼드 정교수 자리를 얻었죠. 하퍼, 당신은 언어의 아인슈타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에릭 핸들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 연구실 뉴로텍스트는 인공지능이 인간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언어 알고리즘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핵심 기술이 되었고 2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죠. 저의 대표 저서 언어의 알고리즘의 핵심 주장은 영어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파벳 체계의 단순함과 선형성이 기계 학습과 정보 처리에 이상적이라는 논리였죠. 그 책은 아마존에서 36주 연속 베스트셀러였고 타임지 표지에 뇌 속의 코드를 해독한 여자라는 제목과 함께 실리기도 했습니다. 남편 이든 카터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우리는 팔로알토의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전용기로 세계 각국의 학회를 방문했고 TED 무대에서 강연했으며 포브스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5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딸 루나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그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몬테소리 유치원에 태어나자마자 등록했고 아이패드로 영어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루나는 저희의 자랑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완벽한 가족 사진과 저의 연구 성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방문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제 블로그 뇌와 언어의 공식은 제가 언어 습득과 두뇌 발달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하지만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잔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루나가 3살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인슈타인도 말이 늦었다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러나 루나가 4살, 5살이 되어도 2단어를 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뇌과학자라는 아이러니, 그리고 제 연구를 가장 돋보이게 만든 영어 중심의 이론이 제 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잔인한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한글과의 만남. 그 이야기는 어느 비 오는 캘리포니아의 아침, 스탠퍼드 아동발달 클리닉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일찍 스탠퍼드 아동발달 클리닉에 있는 것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루나는 제 무릎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5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리 박사님, 이제 들어오시겠어요? 빅토리아 베넷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아동 언어 발달 전문가였고 제 대학원 동기이기도 했죠. 한때 동등한 위치에서 학문을 논하던 친구에게 내 딸의 문제를 상담한다는 사실이 내심 불편했습니다. 클라라, 솔직히 말할게.
루나의 상태는 심각해. 3시간의 평가 후 베넷 박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루나는 표현성 언어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단어를 이해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녀는 내 딸이에요. 나는 언어학자고 신경과학자예요. 내가 고치지 못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라라, 당신은 이론가예요. 루나에게는 실용적인 치료가 필요해.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장애는 선천적 뇌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당신의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커리어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언어 알고리즘은 구글 번역을 혁신했지만 제 딸의 말문을 열어주지는 못했어요. 제 연구실에는 수십억 달러의 기술이 있었지만 루나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6개월은 병원과 치료실을 오가며 보냈습니다. 루나는 주당 20시간의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행동치료를 받았어요. 최신 뇌파 자극장치도 시도했고 새로운 약물치료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미미했어요. 그동안 저는 공개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여전히 완벽한 가족 사진을 올렸고 학술 세미나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이어갔죠. 하지만 밤마다 루나의 방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클라라, 우리 이러다 망할 거야? 어느 날 밤 남편 이든 카터가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자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집에 거의 없었어요. 이 상황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우리 둘 다 커리어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루나 문제에만 매달릴 수는 없어.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솔직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위기였고 루나의 문제는 저희 결혼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고 모든 전문가를 만났으며 가능한 모든 약물을 테스트했습니다. 미국 내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기술도 루나를 돕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연구실에서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루나의 미래를 바꾸고 제 학문적 신념을 무너뜨리며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게 될 그 우연한 발견 말입니다. 그것은 제 박사 과정 학생이 쓰레기통에 버린 한 장의 프린트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실에서의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새로운 언어 인식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다양한 언어로 된 텍스트를 분석하며 패턴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교수님, 동아시아 언어 데이터는 제외해도 될까요? 결과가 너무 일관성 없게 나와서요. 알렉스 터너가 물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실에서 가장 유능한 박사 과정 학생이었죠. 무슨 말이야? 모든 데이터는 중요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줘. 알렉스의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언어로 된 뇌파 반응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지만 한국어 그래프는 완전히 달랐어요. 뭐지? 이건 뭐예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3번 반복해서 테스트했어요.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뇌 활성화 패턴이 달라요. 특히 시각 처리 영역과 음성 처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렉스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제 연구는 언어 처리가 좌뇌의 특정 영역에서 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설에 기반했으니까요. 데이터가 오염됐을 거야? 버려. 알렉스는 결과를 프린트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저는 그 프린트물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인 방문연구원 김민서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언어학자였죠. 민서 박사님, 한글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서 박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스탠퍼드 언어과학부 연례 콘퍼런스에서의 제 발표 직후 학과장 리처드 모건 교수가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동료 교수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한글의 신경학적 특이성, 언어장애 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한글이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뇌의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중추를 효율적으로 연결한다는 가설이었죠. 이건 과학이 아니라 신비주의입니다. 600년 전 한국의 왕이 현대의 신경과학을 선견했다는 주장은 학문적 자살이나 다름없어요. 모건 교수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비 지원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글을 학습할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지만 이미 회의실의 분위기는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연구실로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모건 교수의 이메일이었죠. 리 교수님께 당신의 최근 연구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한글 신경언어학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다음 주 화요일에 학과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음을 알립니다. 당신의 학문적 객관성과 스탠퍼드의 명성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합니다. 리처드 모건.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10년간 쌓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와 트위터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고 신경과학 저널의 편집장은 제가 투고한 논문을 검토도 하지 않고 반려했어요. 하퍼, 당신은 동양 문화에 매혹된 서구 과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옆 연구실의 마이클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문화적 적절성을 고려해야 해. 당신이 한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심지어 동료 교수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수 식당에 들어가자 대화가 갑자기 멈췄고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과학계는 새로운 이론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패러다임을 흔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김민서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만이 제 편에 섰습니다. 한국에는 한글과 신경과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오래 해온 세종 한글 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그곳 원장님께 연락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고마워. 하지만 난 이미 학계에서 신뢰를 잃고 있어. 또 다른 비주류 연구소와 연결된다는 소문이 돌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그날 밤 저는 루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 없이 웃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루나, 엄마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한글 자음 기억을 그렸어요. 이건 기억이라고 해. 영어의 지소리와 비슷해. 봐,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루나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 말에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2개의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루나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 다른 하나는 김민서 박사와 함께 한글의 신경학적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었죠. 물론 2 프로젝트 모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과의 감시를 피해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김민서 박사는 한국의 세종 한글연구소에서 자료를 몰래 받아왔고 저는 밤늦게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루나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학문적 명성과 경력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루나는 정말 한글을 통해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루나가 제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루나가 완전한 문장을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나,
방금 뭐라고 했어? 제 질문에 그녀는 다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돌파구는 분명했어요. 우리가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루나와의 한글 수업은 처음엔 놀이처럼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밤 30분씩 그녀에게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고, 노, 더, 리와 같은 자음을 입모양과 함께 보여주었죠. 루나, 이건 고야.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지? 따라 해볼래? 놀랍게도 루나는 처음부터 한글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글자 모양을 따라 그리며 입모양도 흉내냈어요. 특히 미음을 배울 때는 직접 자신의 입술을 만지며 모양을 확인했죠. 제 가설은 이랬습니다. 한글의 시각적 구조가 발음 기관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루나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소리와 글자가 분리된 영어와 달리 한글은 그 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루나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 나, 다와 같은 기본 음절을 쓰고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한글로 표현된 단어를 읽을 때 영어 단어보다 더 명확하게 발음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든 루나에게 변화가 있어? 한글로 공부하면서 말하기가 나아지고 있어? 남편에게 흥분해서 말했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클라라, 이제 그만해. 당신은 객관성을 잃고 있어? 루나에게 필요한 건 정통 치료지. 당신의 이상한 실험이 아니야. 이든 카터의 반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한글에 집착하는 것이 루나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까지 퍼져 그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이건 우리 가족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루나를 정상적인 치료사에게 데려가자.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루나의 작은 변화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그녀가 한글로 건말을 쓰고 발음했을 때의 그 순간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발전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루나의 한글 학습 과정을 비디오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서 박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언어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는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훈민정음 치료법이라는 걸 써요. 세종대왕의 원리를 현대 언어 치료에 적용한 거죠. 김민서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신체 움직임과 결합한 놀이 치료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억을 배울 때는 목을 만지며 소리내는 방식이었죠. 이 방법을 루나에게 적용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좋아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루나는 한글로 짧은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영어 발음도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글이 그녀의 뇌에서 언어 처리 능력 전체를 활성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 솔직히 말해서 나도 놀랐어. 이든 카터조차 루나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하지만 내 동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해. 스탠퍼드에서 당신 연구비를 완전히 끊으려 한대. 클라라, 우리 가족을 위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루나의 발전은 명백했지만 학계의 반발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루나의 치료를 위해 계속 나아가거나 제 경력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거나. 바로 그때 루나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딸을 위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죠. 2023년 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질적인 느낌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글은 소리, 의미, 시각적 형태가 과학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문자 체계죠. 강 소장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한글 학습자들은 대뇌의 언어 영역과 시각 처리 영역 사이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이유죠. 이 말은 제 가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글이 루나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루나는 연구소의 언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최서연 치료사는 한글과 몸동작을 결합한 특별한 방법으로 루나를 지도했어요. 놀랍게도 루나는 처음 보는 치료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서연쌤, 이거 어떻게 해요? 루나가 또렷한 발음으로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살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질문을 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집중 프로그램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루나는 한글로 간단한 이야기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한글이 그녀의 뇌에서 언어 능력 전체를 깨운 것 같았습니다. 리 교수님, 루나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더 오래 머무르면서 치료를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강 소장의 제안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루나의 발전은 명백했지만 미국에는 제 경력과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 남편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연구 데이터도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 강 소장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리 교수님, 저희가 개발한 한글 기반 신경언어 치료 프로그램을 미국에서도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루나처럼 언어 장애를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은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학계의 반응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글 기반 치료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루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루나. 하지만 먼저 아빠에게 우리가 발견한 걸 보여줘야 해.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스탠퍼드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제 앞에 얼마나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든 카터는 없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있어서 못 나온다는 문자만 보냈죠. 첫 신호였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루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것이 기뻤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아빠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만날 거야. 택시를 타고 팔로알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든 카터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루나, 방에 가서 좀 놀자. 엄마랑 아빠가 얘기할 게 있어? 루나가 방으로 간 후 이든 카터가 말했습니다. 클라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디어가 당신의 한글 치료법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어. 뉴욕타임스에서 전화가 왔다고. 내가 과학자에서 이상한 대체의학 추종자로 변했다는 기사를 쓰려고 해. 이든, 중요한 건 루나야. 그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봤어?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질문도 해. 한글이 그녀에게 효과가 있어? 이든 카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라라, 그건 한글 때문이 아니라 집중 치료 때문일 수도 있어. 당신은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어. 그날 밤, 루나가 잠든 후 저는 이든 카터에게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와 루나의 치료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감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내일 스탠퍼드에 가서 이 데이터를 제시해봐.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스탠퍼드 신경과학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학과장인 모건 교수를 포함한 12명의 교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이미 제 운명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리 교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유감입니다만 당신의 최근 행동이 스탠퍼드의 학문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됩니다. 모건 교수가 시작했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한국치료법을 언어 장애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당신의 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교수님들, 이것은 감정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뇌의 언어 처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MRI 스캔 결과입니다. 그러나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학과의 헬레나 벤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퍼, 당신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객관적 환경에서 수집된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무명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표본 크기도 너무 작고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건 교수가 최종 결정을 발표했어요. 위원회는 리 교수의 연구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소속 연구실 뉴로텍스트의 모든 활동을 한 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교수 자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에 몇몇 대학원생들이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의 눈에 저는 이제 실패한 과학자, 객관성을 잃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나의 학교에서 온 편지였어요. 리 박사님께. 최근 루나가 수업 중 한국어로 말하는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를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시도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담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리드 교장. 그날 저녁이든 카터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클라라, 솔직히 말할게. 내 사업 파트너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당신의 논란이 우리 회사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든?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도심 아파트로 옮길게. 당신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든 카터의 이 말은 제게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제 남편조차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루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루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더 선명히 드러난다는 게 아이러니였어요. 아니, 루나. 절대 내 탓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루나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잠들 때까지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죠. 한편에는 제가 평생 쌓아온 경력, 명성, 그리고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루나의 발전과 제가 발견한 놀라운 과학적 진실이 있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강태준 소장이었어요. 리 교수님, 미국에서의 상황이 어떤지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저희 연구소에서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루나의 치료도 계속할 수 있고요.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평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루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진실과 루나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요. 2023년 가을, 안녕하세요. 이 앱은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한 소리입니다. 루나의 목소리가 녹음된 앱 인트로였습니다. 그녀가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난 3개월간 저희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학계와 가정에서의 거부에 직면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학계가 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시도해봐야 해. 소피아 치료사의 추천으로 한 소리는 베이 에어리어의 언어 치료 커뮤니티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내에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했고 결과는 일관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도 비슷한 앱을 개발 중이에요. 저희가 협력하면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김민서 박사가 화상통화로 알려왔습니다. 세종연구소는 저희 앱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데이터와 미국의 데이터를 결합하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돌파구도 있었습니다. 루나의 학교 교장 사무엘 리드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리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나가 보여준 발전은 무시할 수 없네요. 학교의 다른 언어 장애 아이들에게도 당신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이 바뀌었냐고 물었고 사무엘 리드 선생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루나가 말을 못하는 1학년 토마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더군요. 그리고 토마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소식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학계는 저를 거부했지만 실제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소리 앱의 효과가 입증되자 제니퍼 킴은 더 큰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클라라, 이제 정식 출시를 준비해야 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나 그날 밤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테크 기업 뉴럴링크가 언어 장애 아동을 위한 새로운 앱 보이스 브릿지를 출시한다는 발표였어요. 그리고 그 앱의 핵심 기술이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클라라, 그들이 우리 아이디어를 훔친 것 같아. 누가 정보를 유출했을까? 제니퍼 킴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테스터 그룹 중 한 아이의 부모가 뉴럴링크의 고위 임원이었으니까요. 충격적인 것은 뉴럴링크의 발표 자료였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언어 치료법을 혁신적인 발견이라고 소개했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건 불공정 경쟁이야. 법적 대응을 해야 해. 제니퍼 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변호사를 고용할 자금도 없어. 게다가 그들은 특허까지 신청했대. 이미 늦었어.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과의 싸움은 이길 수 없지만 저희만의 강점이 있었어요. 제니퍼, 우리는 오픈소스로 가자. 한소리를 무료로 공개하고 전 세계 언어 치료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은 돈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니퍼 킴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야. 일주일 후, 한소리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됐습니다. 저희는 한글의 원리, 신경언어학적 근거, 그리고 모든 연구 데이터를 함께 공개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리 박사님, 저는 이스라엘의 언어 치료사입니다. 한소리를 히브리어 버전으로 수정했고 자폐 아동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힌디어와 한글의 원리를 결합한 버전을 개발 중입니다. 협력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개발자들과 언어 치료사들이 한소리를 자신들의 언어에 맞게 수정하기 시작했고 사용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한소리는 12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1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성공 속에서도 저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에서는 제 교수직 평가가 진행 중이었고 이든 카터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은 뉴럴링크가 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소리의 오픈소스 공개가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 가면 안 돼요? 거기서는 제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루나의 단순한 질문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리 박사,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뉴럴링크 법무팀장의 메일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한솔이 앱의 즉각적인 중단과 $10,000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저희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그들의 보이스브릿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죠. 이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야. 우리 아이디어를 그들이 훔쳤는데 오히려 우리를 고소한다고? 제니퍼 킴은 분노했지만 저희에게는 그들과 싸울 법적 자원이 없었습니다. 뉴럴링크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이었고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리 교수님께 학과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신의 교수직은 다음 학기부터 종료됨을 알립니다. 최근의 비학문적 활동과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일주일 내로 연구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모건, 학과장. 10년간의 경력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직업도, 동료들의 존경도, 심지어 법적으로 제 연구를 계속할 권리조차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든 카터였어요. 클라라, 뉴스 들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의 제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든 카터가 마음을 바꾸고 저희 가족을 지지해주기로 한 걸까요? 이든 카터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기뻐하며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내가 만든 새 게임 보여줄게요.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든 카터는 루나의 발전에 놀라워했고 그녀의 또렷한 발음을 듣고 감동한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잠든 후 이든 카터가 거실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솔직히 말할게. 내가 틀렸어. 루나의 변화는 놀라워.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니 정말 대단해. 그의 인정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위험해. 뉴럴링크와의 소송, 스탠퍼드에서의 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파산할 거야. 이든 카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 뉴럴링크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과 이야기했어. 그는 내가 그들의 회사에 합류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해. 뭐라고? 내 아이디어를 훔친 회사에서 일하라고? 클라라, 이건 최선의 타협 아니야. 당신은 그들의 수석 연구원이 될 수 있고 루나의 치료법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 법적 문제도 해결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될 거야. 이든 카터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잠깐, 당신은 언제부터 브라이언과 이야기했던 거야? 이든 카터가 눈을 피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솔직히 말하면 그는 내 투자 파트너 중 한 명이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었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이든 카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라라,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당신이 학계에서 추방되는 게 보였어. 그래서 당신의 연구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도록 브라이언에게 이야기했던 거지.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제 연구를 경쟁사에 유출했다니요. 그리고 당신은 그 대가로 투자 기회를 얻었겠군. 이든 카터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난 거절할 거야. 내 연구는 상업화되어서는 안 돼.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클라라, 현실을 봐.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직업도 스탠퍼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급히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꾸리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게다가 이든 카터의 변호사로부터 이혼 절차와 함께 루나의 양육권에 대한 우려를 담은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신이 루나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탑승 직전까지 저는 누군가 저희를 막으러 올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저희는 13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루나, 이제 우리의 새로운 집이야.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세종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을 위해 마련해준 숙소였죠. 루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어요. 와, 별들 같이 반짝여요. 그녀의 말문이 다시 트인 것에 안도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심리적 충격으로 며칠간 말을 거부했던 루나가 이곳에서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세종연구소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소장은 저를 전 직원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클라라 리 박사님입니다. 저명한 신경언어학자이자 한소리 앱의 개발자이시죠.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서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미국에서의 배척과 달리 이곳에서는 제 연구가 환영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어요. 비록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필수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슈퍼마켓에서 루나가 음식 포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모르겠어, 루나, 엄마가 아직 한글을 잘 몰라. 그러자 루나가 천천히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초, 고, 우유. 엄마, 초코 우유예요. 역할이 뒤바뀐 순간이었죠. 이제 루나가 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독립적인 여성 과학자로 살아왔지만 한국의 직장 문화는 달랐어요. 의사 결정 과정이 달랐고 회의 진행 방식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리 박사님, 한국에서는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해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김민서 박사가 조언해줬지만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민서, 이대로라면 연구가 너무 늦어질 거야. 미국에서라면 이미 시작했을 텐데. 교수님, 한국에서는 관계 형성이 먼저예요. 연구소 구성원들과 신뢰를 쌓은 후에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김민서 박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주로 회의와 식사 자리를 통해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점차 연구소 문화에 적응하면서 저는 미국과는 다른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루나의 적응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연구소 내 어린이 언어 치료센터에 등록되었고 매일 한국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빠르게 한국어를 배웠고 3달 만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연구소 직원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던 아이가 이제는 2개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든 카터의 변호사로부터 공식 소환장이 도착했을 때 저는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는 루나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제가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변호사를 소개해드릴게요. 국제 아동 양육권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에요. 강 소장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루나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든 카터였어요. 클라라,
직접 얘기하고 싶어. 다음 주에 서울에 갈 예정이야. 이든 카터의 방문은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루나와 하루를 보냈고 그녀의 변화에 놀란 것 같았어요. 클라라, 솔직히 말할게. 루나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그녀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워. 저녁 식사 후 이든 카터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클라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연구를 뉴럴링크에 유출한 것도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잘못된 결정이었어. 그의 사과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든 카터는 소송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안도했지만 우리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든,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원한다면 루나를 자주 만날 수 있게 할게. 그렇게 평화로운 합의에 도달했고 이든 카터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정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소에서의 작업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저는 세종연구소의 연구진들과 함께 한소리 앱을 크게 개선했어요. 한국의 언어치료 전문가들, 신경과학자들, 그리고 한글 전문가들과의 협업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리 박사님, 이제 교수님의 이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한글과 신경과학의 만남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어요. 강 소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연구소의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어요. 대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네, 그림 봐요. 루나가 들고 온 그림에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집, 서울. 사랑해요, 엄마. 그 순간 저는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루나의 목소리, 새로운 학문적 발견, 그리고 진정한 용기.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앞에는 더 큰 발견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말, 리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김민서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세종연구소의 뇌 영상실에서 한창 연구 중이었던 저희는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데요. 화면에는 한글을 배우는 사람의 뇌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뇌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사람의 뇌에서는 시각 피질, 운동 영역, 그리고 언어 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독특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발음기관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뇌의 언어처리 회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저희는 한글의 신경과학적 원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민서, 이건 우리의 가설을 넘어서는 발견이에요. 한글이 뇌의 언어 처리 방식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600년 전에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연구팀은 한글 창제 과정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세종대왕은 발음할 때 입모양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만들 때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까지 고려했던 것 같아요. 한국 역사학자 김정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일부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다양한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체계적으로 관찰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건 초기 형태의 신경과학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연구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뇌의 시각 처리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는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계층적 구조와 놀랍게 유사했습니다.
리 박사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은 정말로 인간 뇌의 언어 처리 원리에 맞춰 설계된 문자 체계인 것 같아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글이 언어장애 치료 뉴런 저널에서 우리 논문을 그대로 게재하기로 결정했어요. 편집장이 직접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리 박사님의 연구는 언어학과 신경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업적입니다. 한글의 신경 언어학적 특성에 관한 귀하의 발견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이 분야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논문이 출판된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어장애 치료 분야에서는 한글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리 교수님,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신경 언어학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으셨어요. 김민서 박사가 흥분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계로 돌아가는 첫 번째 공식적인 기회였어요. 정말요? 그들이 나를 원한다고요? 네, 특히 당신의 연구를 단호하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2년 전 같은 표현이 저를 비난하는 데 사용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찬사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전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다중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어요. 교수님, 이제 우리 연구가 정말 전 세계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모든 성과 속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루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종연구소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또래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언어 장애가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이죠. 엄마, 오늘 레오가 처음으로 한영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대요. 루나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을 보며 저는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루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루나.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더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법이야. 그리고 저희가 찾은 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한글의 비밀은 이제 세계를 향해 펼쳐지고 있었어요. 2026년 봄, 베를린 국제회의장, 3,000명의 신경과학자와 언어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두뇌의 언어 처리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인지 기술입니다. 제 발표를 듣는 청중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과거의 냉소적인 반응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깊은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어요. 한글은 루나와 같은 언어 장애 아동들에게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글 기반 치료를 통해 의미 있는 발전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리 박사님, 옥스퍼드 대학의 스티브 호킨스입니다. 한글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 성인 뇌졸중 환자의 언어 재활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존스 홉킨스의 제니퍼 류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도 이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저를 비난했던 학자들까지도 이제는 협력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탠퍼드 대학의 모건 교수도 접근해왔어요. 리 박사님, 당신의 연구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탠퍼드로 돌아와 신경언어학 센터를 이끌어주시면 어떨까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한국의 세종연구소였으니까요. 콘퍼런스가 끝난 후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리 박사님, 한글의 신경과학적 연구에 관한 업적으로 올해 노벨 생리학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비록 최종 수상자는 아니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엄청난 인정이었습니다.
언어학 연구가 노벨상 후보로 지명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세계적 인정의 물결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저희의 한 소리 앱을 세계 교육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했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언어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규모 기금을 지원했어요. 리 박사님, 운본부에서 특별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에게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소개해 주세요. 운교육 특사의 초청을 받아들여 뉴욕 운본부에서 연설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 세계 150개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형성하고 사고방식을 결정하며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글의 원리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연설 후 수십 개국에서 한글 원리를 자국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언어 다양성이 높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리 박사님, 인도에는 22개의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중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인도 교육부 장관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글의 원리는 언어의 소리와 의미를 뇌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이 원리는 어떤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과거의 비판자들도 하나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뉴럴링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와의 협력을 제안했어요. 그들의 보이스 브릿지 앱은 결국 한 소리의 기술적 우수성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리 박사님, 저희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옳았고 우리는 협력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상업적 독점 대신 오픈소스 협력을 제안했고 결국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한소리는 다양한 기술 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7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미디어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타임스는 저를 올해의 인물 후보로 지명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600년 전의 혁명이 21세기 신경과학을 뒤흔들다.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은 제가 겪은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한때 저를 비난했던 그 신문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정부가 저에게 명예국민증을 수여했을 때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통령은 직접 메달을 걸어줬어요. 리 박사님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린 분입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유산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루나도 함께 단상에 올라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한글 덕분에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도 돕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청중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루나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세계적 인정과 함께 연구 성과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로 가득 찼고 한소리 치료법은 언어 장애뿐만 아니라 자폐증, 난독증, 심지어 치매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 박사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한글 학습을 시도했더니 인지 기능 저하가 15% 감소했어요. 이건 기존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신경과학자 장미영 박사의 연구 결과는 또 다른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치료 도구를 넘어 인지 기능 향상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언어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감정인식과 맥락 이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죠. 이것은 인간형 AI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리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한 언어학을 넘어 인공지능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마크 저커버그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메타의 언어 모델에 한글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모든 성공 속에서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루나의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그녀는 한국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 되었고 주말에는 언어장애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당신처럼 과학자가 될 거예요. 루나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니까요. 아빠, 내 학교 보여줄게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언어 멘토링 프로그램도요. 다음 며칠간 이든 카터는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종연구소를 방문하여 제 연구를 직접 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언어 장애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했어요. 클라라, 이건 정말 놀라워. 당신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어느 저녁 한국 전통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이든 카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 스탠퍼드와 미국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걸?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확실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느껴. 한국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 이든 카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항상 미국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어. 영어가 최고라고, 서구의 방식이 가장 선진적이라고 믿었지. 이제 보니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알겠어. 그의 깨달음은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든 카터가 저녁 식사 중에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클라라,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가족으로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든, 솔직히 말할게. 난 당신을 용서했고 우리가 좋은 친구이자 루나의 부모로 지내길 바라. 하지만 결혼 관계로 돌아가는 건 난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든 카터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당신은 여기서 새 삶을 찾았고 난 그걸 존중해. 하지만 루나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혹시 내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어떨까?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이든 카터는 정말로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윤리학 교수 자리를 얻었어요.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살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루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되었습니다. 결혼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이자 루나의 부모로서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이든 카터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과정에 매료되었죠. 클라라,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사회혁명을 일으킨 거야. 지식의 민주화, 이게 바로 내가 가르치고 싶은 윤리학의 핵심이야. 그는 세종연구소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기업 윤리와 기술 발전의 관계에 대한 강연도 했습니다. 이든 카터의 통찰력은 연구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어요. 루나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양쪽 부모와 모두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가족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사라졌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아빠도 한글이 특별하다는 걸 알아요. 루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든 카터는 이제 세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든 카터가 연설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항상 영어의 우월성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통해 배운 것은 진정한 혁신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구 중심적 사고를 넘어설 때 비로소 인류를 위한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그의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서구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에게 있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루나, 이든 카터, 그리고 제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곳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곳인가요? 이든 카터가 물었고 루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 세종대왕은 여기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 루나, 그건 정말 위대한 비전이었어.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마치 너의 엄마처럼 말이야. 이든 카터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셋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어요. 루나는 두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아이로, 이든 카터는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한 사람으로, 그리고 저는 학문적 성취를 넘어 진정한 목적을 찾은 과학자로 말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세 명이서 사진 찍어요. 루나의 제안에 우리는 미소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은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하지만 어느 때보다 강한 유대로 연결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죠. 2028년 가을, 오늘 우리는 세계 언어 신경과학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새 건물 앞에서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귀빈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순간은 저의 비전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5년 전 한 명의 언어장애 아동을 위해 시작된 여정이 오늘 이 센터의 개관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허브입니다. 건물 입구를 장식한 로고에는 한글 자음인 기억과 뇌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언어로 센터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이 센터는 세종연구소의 확장판이자 더 큰 비전의 실현이었습니다. 세계 20개국의 정부와 유네스코, 그리고 여러 국제기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죠. 목표는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 신경, 언어학적 치료와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현재 60개 언어의 신경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30개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소리 프로그램은 이미 전 세계 7만 명 이상의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센터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층에는 어린이 치료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언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맞춤형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토마스는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6살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간 한소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짧은 문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독일에서 온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그의 부모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연구시설이 있었습니다. 최첨단 뇌 영상 장비와 언어 처리 시뮬레이션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랩까지. 이곳에서는 전 세계 언어의 신경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각 언어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현재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아랍어, 러시아어, 스와힐리어 등 다양한 문자 체계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각 언어마다 독특한 신경 활성화 패턴이 있지만 한글의 기본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연구소장 김민서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신경언어학자로 성장했고 센터의 핵심 리더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세 번째 층은 교육센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교사들과 치료사들이 한글 기반 언어 교육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님, 저는 케냐에서 온 언어 치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2개의 부족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글의 원리는 다중 언어 환경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다 언어 상황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에요. 센터의 옥상 정원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나와 그녀의 언어 멘토링 클럽 아이들이 환영 공연을 준비한 것이었. 하지만 당신은 그저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였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좁은 틀에 갇혀 있었어. 영어만이, 서구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경계를 넘어설 때 일어나는 거야. 그날 밤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는 만찬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전 세계 아이들의 감사 메시지를 담은 책이었어요. 리 박사님, 당신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려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로로 유네스코는 당신에게 세계 언어 다양성 대사 직함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루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여정은 하나의 언어 장애 아이를 돕는 곳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더 큰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원리는 그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신경 언어학적 혁명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루나의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전 세계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과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품었던 비전, 모든 사람이 지식과 표현의 자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 비전이 이 시대에 새롭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